현재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 생활들을 소설처럼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해산시장 골목을 걸으며 나는 3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24살 군간 제복을 입은 남자가 우리 집 문턱을 넘어섰을 때 어머니의 얼굴에 번졌던 환한 미소를. 인민군 중위, 그것도 전방부대 포병대대 소속이라는 이력은 우리 동네에서 최고의 혼처였다. 이웃집 아줌마들이 부러운 눈빛으로 우리 집을 기웃거렸고 어머니는 며칠 동안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배급이 보장된다는 말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는지 모른다. 고난의 행군 이후 우리 가족은 늘 배고픔과 싸워왔다. 아버지는 탄광에서 일했지만 배급은 몇 달째 끊겼고 어머니는 중국에서 넘어온 옷가지를 시장에 내다 팔아 근근히 생계를 이었다. 그런 우리에게 군관이라는 직업은 안정의 상징이었고 굶주림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행복했다. 그는 성실해 보였고 조국을 지킨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 신혼여행 대신 우리는 그가 근무하는 강원도 내륙 깊숙한 곳으로 향했다. 기차를 타고 다시 군용 트럭을 타고 비포장도로를 한참 달려서야 도착한 그곳은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이었다. 군간 숙소는 생각보다 낡았다. 벽은 금이 가 있었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스며들 것 같은 틈이 여기저기 보였다. 하지만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다. 배급만 나온다면, 굶지 않을 수 있다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다고. 첫 달은 희망으로 가득했다. 옥수수와 감자가 섞인 배급이 나왔고 비록 쌀은 아니었지만 규칙적으로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문제는 두 번째 달부터 시작됐다. 배급량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며칠 늦어지는 정도였지만 곧 일주일이 되고 열흘이 됐다. 남편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상부에서 물자가 제때 오지 않는다고, 조금만 참으면 된다고. 나는 참았다. 해산에서도 이런 일은 흔했으니까. 하지만 석 달째 접어들자 상황은 더 나빠졌다. 배급은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줄었고 그마저도 양이 턱없이 부족했다. 남편의 월급으로는 아무것도 살 수 없었다. 북한 돈으로 받는 봉급은 시장 물가와 비교하면 휴지 조각만도 못했다. 쌀 1kg을 사려면 남편의 한 달 월급으로도 모자랐다. 나는 장사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해산에서 어머니를 따라 시장에 나가 물건을 팔던 경험이 있었다. 중국 물건을 조금 구해다 팔면 생활비는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이곳은 해산이 아니었다.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 산골, 중국 물건이 들어올 통로가 없었다. 근처에 변변한 시장도 없었다. 가장 가까운 시장이 차로 2시간 거리였고 그마저도 규모가 작아 장사할 만한 물건을 구하기 어려웠다. 설상가상으로 군인 가족이라는 신분이 발목을 잡았다. 보위부에서 군인 가족의 동향을 감시했다. 어디를 가든 신고를 해야 했고 시장에 나가는 것조차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다. 혹시 적과 내통하는 것은 아닌지, 군사 기밀을 누설하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감시당하는 기분이었다. 자유롭게 돈을 벌 수 있었던 해산에서의 생활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제야 깨달았다. 밤마다 배고픔에 잠을 설쳤다. 남편도 부대에서 제대로 먹지 못하는지 점점 여위어갔다. 그의 눈빛에서 자신감이 사라지고 있었다. 조국을 지킨다는 자부심도 군관이라는 긍지도 허기 앞에서는 무력했다. 우리는 산에서 나무를 뜯고 강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하루하루를 버텼다. 결혼 6개월째 나는 부모님께 편지를 썼다. 사실대로 쓸 수는 없었다. 군 우편물은 검열을 받기 때문이다. 그저 건강하다는 안부만 전했지만 어머니는 내 마음을 알아챘을 것이다.
답장이 왔다. 해산에서는 장사가 잘 되고 있다고, 중국 물건이 많이 들어와서 돈벌이가 괜찮다고. 그 편지를 읽으며 나는 처음으로 이곳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떠날 수 없었다. 군인의 아내가 부대를 이탈하면 남편이 처벌받는다. 해산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남편의 허락과 부대의 승인이 필요했다. 나는 갇힌 새처럼 이 산골에 묶여 있었다. 자유롭게 돌아다니던 해산시장 골목이 어머니와 함께 중국 상인들을 만나던 그 시간들이 꿈처럼 아득했다.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부대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했다는 소식이었다. 나흘 동안 혼자 집을 지키며 나는 생각했다. 이 생활이 앞으로 10년, 20년 계속된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도 이 궁핍함 속에서 자라야 할까? 군간의 아내라는 타이틀이 무슨 소용인가? 배를 채울 수 없다면. 결혼 1년이 되던 날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해산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잠시만이라도 부모님을 뵙고 오고 싶다고. 남편은 난색을 표했다. 부대에서 허락하지 않을 거라고. 군인 가족의 이동은 엄격히 통제된다고.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같이 같은 말을 반복했고 결국 남편은 상부에 휴가 신청을 했다. 2달을 기다려 허가가 떨어졌다. 일주일간의 친정 방문. 나는 짐을 쌌다. 돌아올 생각이 없었지만 그렇게 내색할 수는 없었다. 남편은 나를 기차역까지 배웅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이 어려 있었다. 혹시 돌아오지 않을까봐 걱정하는 것 같았다. 나는 안심시키듯 웃었다. 곧 돌아오겠다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미 결정이 서 있었다. 기차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산들이 빠르게 지나갔다. 해산으로 가까워질수록 내 심장은 빨리 뛰었다. 자유를 향해, 시장의 활기를 향해,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곳을 향해 나는 달려가고 있었다. 해산역에 내렸을 때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익숙한 공기, 익숙한 소음, 익숙한 사람들의 목소리. 1년 만에 돌아온 고향은 여전히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다. 압록강 건너 중국 땅이 보이는 이곳은 북한 내륙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고 중국 물건들이 넘쳐났다. 돈이 돌고 사람들이 움직이고 기회가 있는 곳. 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살이 빠진 내 모습에 얼마나 놀랐을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모든 것을 알아챈 듯했다. 그날 밤 어머니가 끓여준 쌀밥과 된장찌개를 먹으며 나는 또 울었다. 1년 동안 이런 밥을 먹어본 적이 없었다. 쌀밥, 따뜻한 국, 김치. 이런 평범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잊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다. 하지만 나는 떠나지 않았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공중전화를 통한 짧은 통화에서 나는 말했다. 조금만 더 있고 싶다고,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거짓말이었다. 남편은 의심했지만 뭐라 할 수 없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는 무력했다. 나는 시장에 나갔다. 어머니의 장사를 도우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중국에서 넘어온 화장품을 팔고 옷을 팔고 생활용품을 팔았다. 돈이 들어왔다. 1년 동안 남편의 월급으로는 살 수 없었던 것들을 하루 장사로 벌 수 있었다. 이것이 현실이었다. 군간의 봉급은 시장에서 하루 장사한 것만도 못했다. 한 달이 지났다. 남편에게서 독촉 전화가 왔다. 부대에서 문제 삼기 시작했다고, 빨리 돌아와야 한다고. 나는 또 시간을 끌었다. 어머니가 아프다고, 조금만 더 있어야 한다고. 남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다. 자신의 진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제발 돌아와 달라고. 하지만 나는 돌아갈 수 없었다. 다시 그 굶주림 속으로, 그 감시 속으로, 그 답답함 속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해산에서의 2달은 내게 자유가 무엇인지 다시 알려주었다. 돈을 벌 수 있는 자유,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자유, 내 의지대로 살 수 있는 자유. 어느 날 시장에서 다른 군간의 아내를 만났다. 그녀도 나처럼 해산이 고향이었고 남편을 따라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돌아온 경우였다.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3년 전에 돌아왔고 이미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다. 그녀의 말이 내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혼이 예전보다 쉬워졌다고 했다. 과거에는 재판소를 수십 번 오가도 이혼이 허락되지 않았지만 요즘은 절차가 간소해졌다고. 뇌물을 조금 주면 더 빨리 끝낼 수도 있다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었다고 했다. 이혼을 부끄러워하던 시대는 지났고 이제는 살기 힘들면 헤어지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혼.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다. 그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다만 우리의 생활이, 그 환경이 너무 힘들었을 뿐이다. 사랑만으로는 배고픔을 이길 수 없었고 자유를 포기할 수 없었다. 3달째 나는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돌아갈 수 없다고, 이곳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긴 침묵이 흘렀다. 그는 화를 냈다. 자신의 경력이 망가진다고, 군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동료들 앞에서 면목이 없다고. 나는 미안했지만 내 결정을 바꿀 수 없었다. 그 후로 남편의 전화는 뜸해졌다. 가끔 어머니를 통해 소식이 들려왔다. 남편이 부대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 상부에서 가족 문제로 질책을 받았다는 것. 나는 죄책감을 느꼈지만 동시에 생각했다. 내 인생은 누구의 것인가? 남편의 진급을 위해 내가 고통받아야 하는가? 장사는 잘 됐다. 나는 중국 상인들과 연결고리를 만들었고 좋은 물건을 싸게 구해 비싸게 팔았다. 돈이 모이기 시작했다. 내륙산골에서 굶주리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생활이었다. 매일 새끼를 먹을 수 있었고 가끔은 고기도 먹을 수 있었다. 새 옷을 사 입었고 화장품도 샀다. 이것이 내가 원하던 삶이었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다. 이웃들은 수군거렸다. 군간 남편을 버리고 돌아온 여자라고, 돈을 밝히는 여자라고. 특히 나이 든 세대는 나를 비난했다. 남편이 군관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남편의 앞길을 막는 나쁜 여자라고. 일부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험담을 했다. 군관이 얼마나 좋은 직업인데 배부른 소리 한다고. 하지만 같은 처지의 여성들은 이해했다. 시장에서 만난 다른 군관 아내들, 그녀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남편을 따라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아직 버티고 있지만 떠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우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받았다. 군관의 아내라는 타이틀이 더 이상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었다. 1년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해산에 있었다. 남편은 가끔 편지를 보냈다. 돌아와 달라는 애원, 미안하다는 사과,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약속.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배급 시스템은 무너졌고 군대도 예외가 아니었다. 내륙산골의 그 생활로 돌아가면 나는 다시 굶주릴 것이고 감시받을 것이고 자유를 잃을 것이었다. 2년째 접어들었을 때 남편이 해산으로 왔다. 휴가를 받아 나를 찾아온 것이었다. 우리는 강변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여전히 나를 설득하려 했다. 돌아가자고, 함께 견디자고,
부부란 어려움을 같이 이겨내는 거라고. 나는 대답했다. 미안하지만 돌아갈 수 없다고. 나에게도 내 인생이 있다고. 굶주리며 사는 것은 견디는 게 아니라 죽어가는 것이라고. 그의 얼굴에는 체념이 스며들었다. 그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내가 돌아가지 않으리라는 것을. 우리는 오랜 시간 말없이 강을 바라봤다. 저 건너편 중국에서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두세 개가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뉘어 있듯 우리의 선택도 나뉘어 있었다. 그가 떠나던 날 나는 재판소로 향했다. 이혼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서였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남편에게도 나에게도 이 애매한 상태를 끝낼 필요가 있었다. 재판소는 생각보다 붐볐다. 이혼 신청을 하러 온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대부분 여성들이었고 그들의 표정에는 결연함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번호표를 뽑고 기다렸다. 옆에 앉은 여자가 말을 걸어왔다. 그녀도 군관의 아내였다. 남편이 함경북도 어느 산골 부대에 있는데 10년을 그곳에서 살다가 결국 해산으로 돌아왔다고 했다. 10년. 나는 그 숫자에 전율했다. 만약 내가 돌아갔다면 나도 그렇게 10년을 허비했을까? 담당 판사는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내 사연을 들었다. 별거 기간, 생활고, 화해 가능성. 예전 같았으면 돌아가라고, 부부는 함께 고생해야 한다고 설교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현실적이었다.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에서 억지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고. 차라리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고. 뇌물을 요구할 것이라는 소문을 들었지만 내게는 그러지 않았다. 운이 좋았던 것인지 아니면 워낙 많은 사건들이 밀려 있어서 일일이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것인지. 서류를 제출하고 나는 재판소를 나섰다. 한 달 후 판결이 나올 예정이었다. 그 한 달은 기묘한 시간이었다. 해방감과 죄책감이 공존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면서도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지금 부대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을까? 이혼한 군관이라는 낙인이 그의 경력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줄까? 동료들은 그를 어떤 눈으로 볼까? 재판날이 왔다. 남편은 오지 않았다. 부대에서 휴가를 받지 못한 모양이었다. 나는 혼자 재판정에 섰다. 판사는 간단히 물었다. 화해할 의사가 있는지, 결혼 생활을 계속할 수 있는지. 나는 고개를 저었다. 판결이 내려졌다. 이혼허가. 3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다. 재판소를 나서며 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슬픔, 안도, 죄책감, 해방감.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나는 나를 위한 선택을 했고 그것이 옳다고 믿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동네 사람들은 나를 다양한 시선으로 바라봤다.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특히 나이 든 세대는 나를 이기적인 여자라고 욕했다. 남편의 앞길을 망쳤다고, 군관의 체면을 구겼다고, 요즘 여자들은 돈밖에 모른다고. 한 아주머니는 대놓고 말했다. 배급 나오는 남편을 버리다니 정신이 나갔다고, 나중에 후회할 거라고. 하지만 젊은 세대의 반응은 달랐다. 같은 또래 여성들은 내 선택을 이해했다. 누가 굶주리며 살고 싶겠냐고, 자유 없는 삶이 무슨 의미냐고. 그들 중 일부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남편을 따라 내륙으로 갈지, 해산에 남을지, 결혼을 할지 말지. 경제가 모든 것을 바꿔놓고 있었다. 어머니는 내 편이었다.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내가 해산에 돌아와 건강을 회복하고 돈을 벌기 시작하자 안심했다. 어머니는 말했다. 딸이 굶주리며 사는 것보다 이혼하고 잘 사는 게 낫다고.
시대가 변했으니 옛날 기준으로 살 수는 없다고. 어머니 세대도 변하고 있었다. 생존이 명분보다 중요해진 시대였다. 나는 장사에 집중했다. 중국 상인들과의 관계를 더 공고히 했고 새로운 품목을 발굴했다. 화장품에서 시작해 의류, 생활용품, 식품까지 영역을 넓혔다. 돈이 쌓였다. 북한 돈이 아니라 중국 위안화와 달러로. 시장에서 진짜 통하는 돈으로. 이혼 6개월 후 나는 작은 가게를 얻었다. 해산시장 안쪽에 조그만 공간이었지만 내 이름으로 된 첫 가게였다. 어머니와 함께 물건을 진열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돈을 셌다. 행복했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닌 나 자신으로서 무언가를 성취한 기분이었다. 시장에서 나와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을 더 많이 만났다. 군간 남편과 이혼한 사람, 별거 중인 사람,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 우리는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았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장사 정보를 공유하고 위로하고 격려했다. 우리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모두 선택을 한 사람들이었다. 안정이라는 이름의 굶주림 대신 불안하지만 자유로운 삶을 선택한 여자들. 어느 날 한 여성이 내게 물었다. 후회하지 않느냐고 군간 남편을 버린 것을.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후회는 없다고, 다만 미안함은 있다고. 남편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다만 우리가 처한 상황이 나빴을 뿐이다. 만약 배급이 제대로 나왔다면, 내가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었다면 우리는 헤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1년이 더 지났다. 내 가게는 제법 번창했다. 이제는 직원을 1명 둘 정도가 됐다. 해산에서도 알아주는 장사꾼이 됐다. 돈은 계속 모였고 나는 작은 집을 하나 마련했다.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있는 내 이름으로 된 집. 군간의 아내로서 얻을 수 없었던 것을 혼자 힘으로 이뤄냈다. 가끔 전 남편 소식이 들려왔다. 그는 여전히 군대에 있었다. 진급은 늦어졌지만 그래도 버티고 있다고 했다. 재혼 이야기는 들리지 않았다. 군대에서는 이혼한 남자를 좋게 보지 않으니 결혼도 쉽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가 미웠던 적은 없었다. 다만 우리가 함께 갈 수 없는 길을 걸을 뿐이었다. 시장에서 만난 여성들의 이야기는 계속 들려왔다. 또 다른 군간의 아내가 남편을 떠나 해산으로 돌아왔다는 소식, 3년째 별거 중이던 부부가 결국 이혼했다는 소식, 내륙에서 버티던 여성이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왔다는 소식. 숫자는 점점 늘어났다.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시대의 변화였다. 재판소에서 일하는 지인이 말해줬다. 군인 가정의 이혼 건수가 매년 늘고 있다고, 특히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군관이라는 직업이 더 이상 안정의 보장이 아니게 된 시대. 여성들이 경제력을 갖게 된 시대. 생존이 명분보다 중요해진 시대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비난의 목소리는 있었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우리를 이기적이라고 했다. 남편의 앞길을 막았다고, 가정을 파괴했다고, 돈만 아는 천박한 여자들이라고. 나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생각했다. 그들은 굶주림을 모른다고, 자유를 빼앗기는 고통을 모른다고, 매일 감시받으며 사는 삶이 어떤 건지 모른다고. 어느 추운 겨울날 나는 압록 강변을 걸었다. 얼어붙은 강 건너편 중국 땅에서는 불빛들이 반짝였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고 자유롭게 장사하고 자유롭게 이동한다고 들었다. 나는 여전히 북한에 있었지만 적어도 해산에서는 숨을 쉴 수 있었다. 시장이 있고 돈을 벌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이곳에서
문득 3년 전 그 산골 마을이 떠올랐다. 그곳에는 아직도 군간 가족들이 살고 있을 것이다. 배급을 기다리며 굶주림을 참으며 감시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그들 중 몇은 떠날 생각을 하고 있을까? 몇은 나처럼 결국 떠날까? 몇은 계속 버틸까? 나는 이제 30이 되었다. 이혼한 여자, 군간 남편을 떠난 여자, 돈만 아는 여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했다는 것, 그리고 그 선택으로 살아남았다는 것이었다. 매일 세 끼를 먹을 수 있고, 추위를 피할 집이 있고,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삶. 이것이 내가 원했던 전부였다. 시장에서 새로운 여성을 만났다. 25살, 이제 막 군관과 결혼해 내륙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녀의 눈에는 기대가 가득했다. 군관의 아내가 된다는 자부심, 안정된 생활에 대한 희망. 나는 그녀를 보며 3년 전의 나를 떠올렸다. 순진했던, 현실을 몰랐던 나를. 나는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충고도 경고도 하지 않았다. 그녀도 자신의 길을 가야 했다. 직접 겪어봐야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 배급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 자유가 없다는 것, 선택권이 없다는 것. 그것들을 깨닫는 순간 그녀도 결정할 것이다. 버틸 것인지 떠날 것인지. 저녁 무렵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똑같은 별이 저 산골 마을 위에도 떠 있겠지. 전 남편도 이별을 보고 있을까? 그는 나를 용서했을까? 아니면 아직도 원망하고 있을까?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이 이기심이라면 이기적인 것이고 배신이라면 배신한 것이다. 하지만 나는 살아야 했다. 굶주리지 않고 자유롭게 나답게. 해산시장 골목을 지나며 나는 내일을 생각했다. 중국 상인과의 약속이 있었다. 새로운 물건을 들여올 계획이었다. 장사는 계속될 것이고 돈은 계속 모일 것이고 나의 삶은 계속될 것이었다. 군간의 아내가 아닌 나 자신으로서. 집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다. 따뜻한 밥 냄새가 났다. 나는 신발을 벗으며 생각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따뜻한 밥, 따뜻한 집, 자유로운 내일. 이것이 내가 선택한 삶이고 내가 지켜낼 삶이었다. 밤이 깊어갔다. 해산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다. 압록강 건너 중국의 불빛들은 여전히 환했다. 나는 창가에 서서 그 불빛들을 바라봤다. 언젠가 저 강을 건널 수 있을까? 아니면 평생 이곳에서 살게 될까?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나는 자유로웠다. 내 의지로 선택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군간의 아내라는 타이틀보다, 배급이라는 약속보다, 안정이라는 환상보다 소중한 것.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이었다. 그렇게 나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해산시장 골목에서 이혼한 군간의 전 아내로서, 하지만 무엇보다 나 자신으로서, 북한이라는 땅에서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남은 여자의 이야기로